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폭행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아이의 엄마도 구속이 됐는데 당국은 살해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시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참 말로 하기는 너무 끔찍한 영화나 사건인데. 무슨 네. 드라마나 아주 안 좋은 데 나오는 그런 게 우리 현실도 지금 일어나 버린 사건 이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네. 열리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예, 영장은 이제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아마 지금 범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뭐 때렸거나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본인 주장에 따르면 모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데리고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다쳐가지고 방치했는데 죽었다. 뭐 이런 거 있다. 그거만 봐도 폭행치사 내지 과실치사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체를 이제 송결하고 훼손해버린 부분, 이런 것들하고 뭐 아동 학대 이런 것들 합쳐서 지금 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거고, 뭐 검사나 입장에서는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는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거 범죄를 하는 거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시점이라든지 예. 혹시라도 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구속한 후에 신병을 확보한 후에 곧 다시 조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후에 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남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예. 일반적으로 지금 정신적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 사람 주장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많이 넘어졌다면 병원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뭐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넘어진 후에 한 달간 방치했다. 그러니까요. 또 그때까지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자식을 송결해가지고 사체를 보관하고 있고 또 일부는 또 버리기도 하고 예.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숨진 이 아이의 엄마에 의하면 지속적인 아빠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행치사 아니면 네. 이게 고의성을 가진 살인인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목욕탕에서 넘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 부상당한 상태를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쪽이 가장 가깝다고 이게 봐야 지금 될까요? 만약 그 사람들 주장에 따라, 아버지 주장에 따라서 목욕탕에서 넘어졌는데 네네.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망이 됐다. 우리가 일반 자기의 살인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를 자기의 살인, 일반 살인죄입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병원에 데리고 갈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빠, 엄마 공이 성립 가능하고,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부작위의 살인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어떤 주장도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안 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살인 시점이, 사망 시점이 상당히 옛날 일입니다. 4년 전 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검에서 이게 나올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좀 좋은 점은 뭐 냉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워낙 기술들이 의학,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시신도 어떤 다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다른 것들을 좀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진술하고 다른 부분들을 또 확인해가지고 또 추궁을 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하면 이제 뭐 관련 내용들이 쏙쏙 나오겠지만 네. 지금을 기반으로 약간 아버지에 대한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대로만 봤을 예. 때는 부작위한 살인죄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확실한 건 사체 손괴, 훼손 부분은 확실하고, 네. 또 아동 학대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체 손괴는 7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대로 만약에 되고 어떤 증거들을,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했으면 어떠한 증거로 어떻게 했는가를 국가기관이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걸 밝혀낼 수가 없다면 이런 사망 사건은 밝혀졌고 충분히 심증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심증을 가지면 결국은 지금 했던 행위는 훼손한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면 형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신의 배로 낳은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제 그렇죠. 그 신고 단편의 범죄를 알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책임 추궁이 될 것 같습니다. 엄마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딸이 하나 있거든요. 네. 딸의 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의 공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엄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좀 추궁을 해서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계속 행설수설을 해요.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하기 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알 길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뭐 프로파일러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 분석 좀 하고 진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예. 이 부모 다 구속되면 이 딸은 누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뭐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되는 어쩌면 거죠? 지금 이제 어쩌면 아들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중요한 부분은 남아 있는 딸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딸에는 이제 일단은 엄마 아빠가 지금 구속이 될 상황이거든요. 뭐 구속이 될 거겠죠. 영장 예.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면 된다면 친권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됩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거는 만약 아빠의 할머니, 그러니까 아이한테 치면 할머니라든지 친척한테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보고 그것도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또 정확하게 뭐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뭐 변호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장기 결석을 4년 했잖아요. 네. 4개월도 아니고 4년 만에 신고가 이루어진 건데 물론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사건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만 그동안 학교나 교육당국은 뭐 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법은 있습니다.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만약 일주일간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게 되면 지자체가 통보하고 이런 규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네. 명확하진 않지만 그거에 따라서 많이 했다 그러면 사실 예전에 우리 최근에 이제 부천의 그 사건도 네네. 걸식 아동 사건도 안 일어날 수 있었고 특히 이런 사건도 법대로만 하고 좀 강하게만 집행이 됐다 그러면 사실 이런 사건도 미리 발견되고 방지가 가능했는데 결국은 뭐 추측하건대 학대가 분명히 있었는 것 같고요. 또 사망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망하고 사체 훼손까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국가나 이건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관계 법규도 사실 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국가가 모를 수 있냐 이런 의견과 함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이렇게 쉬쉬해버리면 누가 알 길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도 예.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이 들어갔을 때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일을 예. 관여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가정폭력 특례법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특히 아동 학대에 대해서 네. 사실 드러나는 범죄가 엄청 적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범죄, 우리 이른바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 암수 범죄 90%다 다른다 그러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아동 범죄, 가정에서 어떤 부부간의 싸움 말고라도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분 이것도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아주 법을 좀 강화하고 특히 지금 초등교육법에 만약에 결석을 하고 애가 찾을 수가 없다면 담임선생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예컨대 그런 제도가 바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경찰이 뭐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권리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동을 지키려면 그 정도의 어떤 좀 강력한 법 네. 적용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식의 어떤 그런 대안들이 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220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 아동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담임교사 신고 의무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끝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실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예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 일을 부천의 그 걸식 아동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다가 그 중에 절반 110명 중에 20명이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죠. 아직 남은 학생들, 아동들이 남아 있고 예. 결국은 이제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어떤 약간이라도 어떤 기미가 있다면 담임선생이라든지 관련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되면 또 이런 사건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20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네. 참 아픈데요. 장기 결석 어린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제대로 그렇죠. 작동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